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주제가 이제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이제 청소년 활동 운영인데 요새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사실 추진된 지는 이제 몇 년이 됐지만 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청소년 분야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관심이 높은 때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신에 사실 이 내용 자체는 뭐 사실 실무적으로 그렇다면 뭐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와 직접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 간에 어떻게 연계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이번에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된 교육과정 개편 방향에 대한 사실 비판적인 시각도 좀 담겨져 있고요. 또 그런 비판적 시각 하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청소년 활동과 연계가 되려면은 어떤 전제 조건들이 해결되는 것이 좋은지, 또 그런 전제 조건이 해결되었을 때와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그 연계와 청소년 분야에서의 대응 방안은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어, 이 고교학점제 그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고교학점제를 대응할 때 어떤 그 질문들이 제기가 되고 그러한 전제 조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취지, 이 취지는 뭐 그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어떤 혁신을 바라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요약을 좀 해봤고요. 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고려사항들, 그리고 이 고교학점제가 운영됐을 때 그 고등학교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과 이제 청소년 정책에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방향, 또 실제 연계를 위한 모형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것들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기 그림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교육과정 혁신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먼저 이제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 개편을 할 때 뭐 새로운 교과목이나 선택 교과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교과정 개편 시에는 기존 교과교육과정의 내용이 추가가 되거나 수정이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담았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 그 청소년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로 본인 기관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겠지만, 본인 기관에 대한 뭐 프로그램 평가라든가 아니면 그 본인 뭐 여러 가지 지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이제 중요하게 삼고 있는 그 지표 중에 하나는 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얼마큼 수렴했는지, 수렴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한 평가 지표로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그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 이 제도를 개편할 때 이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을 얼마만큼 하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저희 그 청소년 분야만큼 그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편의 그 가장 첫 단계의 전제는 이 학문 분야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학문 분야의 변화를 우리 그 교과 교육 과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 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입장, 또 그 학생들을 지켜보는 학부모의 입장, 또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미하게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라, 이번 교과적 혁신도 사실 이런 청소년들의 의견이 좀 많이 담기는 그런 제도 개선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바람을 좀 담아봤고요. 이 고교학점제는 사실 2017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추진 방향으로, 사실 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 이 처음에 도입의 배경으로는 이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다양하지 않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는 교과 교육과정 체제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하지 않는 걸로는 그 고등학교 교육의 혁신이 어렵겠다라는 취지로 먼저 시작을 했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교육부가 하는 방법은 이제 연구학교를 통해서 먼저 일부 학교에 적용을 해보고 또 그 일부 학교 적용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하는데 그게 이제 2019년에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해서 어, 이 향후에 그 대입제도에서 평가하는 내용도 이 장래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꿀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장차 사회에서 필요한 그런 역량 중심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때 그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이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사실 몇 가지 이 교육계 내부의 그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고, 이 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이 제도적으로는 지금 이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일본의 이제 시범 학교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사실 논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요. 교육학계 내에서. 이런 논쟁이 진행 중인 이유 자체가 그동안에 이러한 그 해외에서 주로 이렇게 선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교육제도가 도입되었던 것들을 이렇게 반추를 해보면 이게 성공적이었느냐에 대한 질문과도 맥이 맞닿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도 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거는 우리 평가제도에서 수행평가를 도입한 거. 그러니까 퍼포먼스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기존의 지필평가 방식을 벗어나서 학생들한테 리포트를 쓰든 아니면 프로젝트를 팀별로 시키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을 사용해서 쓰든 이러한 수행평가 방식을 우리 내신 성적의 일부로 반영하기 시작한 거. 그것도 그게 처음에 이 수행평가를 도입할 때는 이게 과연 공정하게 평가가 되겠느냐라는 문제의식들이 있었는데 이 수행평가만큼은 이제 현재 학교 현장을 보면 그래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거에 대한 신뢰에 대한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리 크게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단계까지 서로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도가 좀 정착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가 있었죠. 이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는 현재의 대입 수시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학종이랑 학생부 종합 전형이 바로 그 전신이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인데 사실 이 부분도 사실 여전히 논쟁이 있어요. 학종이 공정하냐. 이걸로 대학의 그 인재를 뽑는 것이 이게 그 객관적이냐에 대한 논쟁은 이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건 아직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것,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제도라는 건데 사실 요것만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대입학 사정관 제도 같은 경우는 사실 2008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이 이걸 도입해서 쓰기 시작한 거죠. 이 대학 입학 사정관을 뽑기도 하고. 사실 근데 이 부분은 당시에 그 대학 전형 제도라든가 대학 입학을 들어가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미국식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는 당시에 미국하고 싱가포르 정도로 운영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걸 도입한 사실 세계에서 아직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은 그럼 왜 우리가 이런 그 미국식의 이런 제도를 도입했느냐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들 짐작들은 그래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정답을 내리긴 어려운데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갖고 온 교수님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숙한 미국식 입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얘기인데 근데 미국에서 그 지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미국의 배경이죠. 그거는 과거에 그 유대인들 교육열이 높은 유대인들이 미국의 주요 대학들,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그런 주요 대학들에 들어가다 보니
유대인이 아닌 미국인들이 주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인종 다양성을 포용해야 되는 미국의 이 정치적 방향성과 비추어 보자면 다양한 인종이 또 다양한 계층이 고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주로 그 기회를 갖다 보니까 그 기회를 넓히는 입장. 그러니까는 뭐 체육을 잘하는 학생도 아이비리그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미술이라든가 아니면 동아리라든가 특별하게 다른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교과 공부 이외의 능력이 있는 학생들도 주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측면에서 대학 입학 사정관 제도가 미국에서 이제 보편화된 제도로 좀 도입된 건데 사실은 그런 거에 비춰보면 우리나라의 대학교 사정과제 도입에 대한 배경으로만 보면 사실은 조금 안 맞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근데 현재는 이게 이름을 바꿨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여전히 좀 논쟁 중인 것 같고요. 또 자유학기제는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 자유학기 뭐 그 전에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이제 전반적으로 청소년 분야에 어떻게 접목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컸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학기제가 도입됐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이 교육과정을 극복하지 못해서 여전히 좀 겉돌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자유학기제는 원래는 아일랜드의 그 트랜지션 이어라고 해서 전환학년제를 우리나라가 이제 도입을 하는 건데 이 아일랜드 거를 도입할 때 사실 그 유럽에서 우리나라처럼 입시 열기가 뜨거운 나라의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굉장히 비슷해요. 아일랜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보면 우리나라의 학원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곳들을 봐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학원을 보면 학원 그 바깥에다가 아일랜드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보냈다. 우리 학원에서 어느 대학에 몇 명을 보냈다.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 학원가를 보는 그런 풍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자유학년제를 1년 동안 만 15세 학생들한테 1년 동안을 뭐 수학, 과학, 영어, 뭐 역사의 한 네 가지 종류만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나머지는 1년 동안 직업 체험, 그다음에 진로 교과 이것 중심으로 운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장차 어떤 진로를 가고 어떤 사회 진출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였는데 입시 열기가 굉장히 우리나라랑 비슷했던 아일랜드에서 이게 정착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가 아까 이게 제도가 아직은 정착을 못했다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 이유는 아일랜드처럼 기본 교과 한 네 가지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 시간은 이런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걸 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과를 줄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전 중에 모든 교과 활동을 다 하고 오후에 그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 아니라 한 학기 정도 이게 운영하는 형태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나 이런 것들이 청소년 분야 쪽과 굉장히 원활하게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틀을 갖추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과 교육 과정을 일정 정도 그러니까 절대 시간을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활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교과 교육 과정을 줄여줘야 되는 거죠. 이걸 줄여주고 나서 이런 자유학기제라든가 이 지역사회 참여라든가 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자유학기제 역시도 사실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원활하고 충분하게 학생들이 이런 진로 활동을 하기에는 좀 아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질문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대학처럼 학점 단위로 수강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보면 예를 들면 가장 선택 과목들이 대표적으로 이 원하는 선택 과목을 못 한다고 할 수 있는 예는 제2외국어 뭐 이런 것들이 들 수 있죠. 학생들이 어떤 특정 국가의 그 제2외국어를 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제2외국어 교사의 수에 이게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특정 고등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교사가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권은 그만큼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점 단위로 수강을 하려면 이런 선택의 폭이 넓을 수 있게 교원 수급 정책에 가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도 해결하기 힘들고 장차 해결이 될 것이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현재 학령기 인구가 감소됨으로써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갖고 있는 교원 수급 정책의 방향은 교원 수를 감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고등학생들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하는 고교학점제가 정책을 하려면 사실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교원 수급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뭐 뒤에서 이제 학교 간의 교차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던져지는 문제 제기는 이 국영수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교과 교육 과정을 과연 혁신할 수 있느냐. 현재의 교과 교육 과정 이걸 그대로 놔두고 이런 선택의 폭이 과연 확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실제 선택 교과가 많아진다고 했을 때 이게 대입 전형과 직결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교육 과정은 대입 전형과 당연히 직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가 사회 진출 전 단계에 있어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기능보다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기능이 훨씬 확대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대입 전형과 직결되어 있을 때 학생들이 학점 단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과 이 전형과 맞닿으면 현재도 대입 전형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훨씬 더 복잡한 대입 전형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이 교과과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교육과정 체제를 지금 바꾸려는 거죠. 이 고교학점제 도입이라는 거는. 근데 이게 얼마만큼 될지 사실은 이게 혁신적으로 될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약간 회의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잘 나가는 기업의 CEO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여러 정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이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는 여러 그 과학을 담당하신 과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가 여전히 구시대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교과를 가르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학교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굉장히 경직된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한 게 있죠. 그러니까 장차 그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장차 본인 졸업하고 나서 미래에 쓰지도 않을 지식을 공부하려고 하루 15시간 이상씩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비판적으로 엘빈 토플러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왜 계속 개선이 안 되냐면 우린 고등학교를 개혁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우리의 중등교육, 이른바 초중등 교육 자체는, 초중고등학교 자체는 학교가 권한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과를 가르칠지,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가 학교의 권한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국가교육과정 체제라고 하는데 학교가 어떤 교과를 가르쳐야 될지는 국가가 정합니다. 교육부가 정하는 거죠. 그 교육부가 정한다는 얘기는 교육부가 전국에 있는 각 전문가들을 모아다가 우리의 그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을 이제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의 학문을 하나의 교과로 만드는 거예요. 국문학을 국어 교과로, 영문학을 영어 교과로, 수학을 수학 교과로, 물리학을 물리 교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학문을 교과로 전환시켜서 가르치는 걸 학문주식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학문주식 교육과정 체제를 우리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이걸 해방 이후부터 거의 100년 가까이 이걸 운영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것들, 이런 각 교과를 정하고 거기서 가르칠 내용 요소까지 모조리 다 정해준 다음에 이걸 한 학기에 몇 시간을 가르쳐야 될지까지 다 정해줍니다. 그러면 학교는 그걸 받아다가 시간표를 꽂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아주 일정 부분 되어 있는 선택 교과를 선정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율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시도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국가가 이런 교육과정 개편을 해서 내놓으면 그걸 학교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교수학습 방법과
지도 방법을 가지고 이거를 학생들한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합니다. 이른바 가이드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학교들을 감독을 하죠. 이거를 장학이라고 하는데 시도교육청은 이 중간에 가이드와 지침을 만들고 이게 잘 지키고 있는지를 장학을 하는 활동들을 시도교육청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학교 자체가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매우 제한적이라 사실 거의 없는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이 굉장히 미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청소년기에 도입할 때, 그리고 자유학기제가 도입할 때 또 마찬가지인데 여기 이 국가교육과정 단계에서 이 여성가족부가 준비된 접속 이게 연계를 하는 건 사실 거의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시도교육청 단계.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가교육과정을 학교가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그 지침을 만드는 단계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그 지역의 수련시설을 어떻게 연계하고 그 활용을 할 것인지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시도교육청 단계에서 연합을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 단계는 사실 개별 수련시설을 하기는 어려운 단계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성가족부나 이쪽 역량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사실 그 상위 단계, 정책 상위 단계의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사실 현장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 연계 사업과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그 명칭 하에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다이렉트로 상대를 해서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그다음에 자율기제 관련된 연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학교장을 만나면 잘 돌아가는 거고 아니면 관심이 있는 그런 부장 교사를 만나면 잘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 가면은 매번 이제 이렇게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반복돼 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교과과정 체제가 국가가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연하게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도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여전히 이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그 도입의 취지를 좀 보면 어, 당시에 고교처제 개편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른바 이 자사고라든가 외고 국제고 이런 것들을 일반고와 통합해서 동시에 실시하려고 했지만 지금 결국 그거는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든 아니면 자사고든 동시에 선택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실시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평준화 정책을 확산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있었는데 예, 그것과 이제 같이 병행해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등장합니다. 이 고교학점제는 그래도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을 해야겠다. 그래서 학생이 그 진로 선택이라든가 본인의 능력에 따라서 원하는 과목과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전형적으로 선택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수업이나 평가 혁신이 같이 동반이 되겠죠. 제도가 변하면. 근데 하여튼 이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핵심은 선택형 교육과정 제도의 정착이에요. 어, 그리고 또 이게 이어서 이 선택형 교육과정으로 각자의 자기의 나름대로의 진로에 맞춰서 선택한 교과를 대입 전형과 연계시키는 것까지 대입제도 개선까지 이루도록 하는 게 전반적으로 교과점제를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공을 하려면 이 교육계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때마다 나왔던 비판이 여전히 또 나오는데 학습량이 감축이 돼요. 여러분들 아마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옆에서 본인이 그 체험이나 옆에서 지켜보신 것들 보면 이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교육 과정은 엄청나게 밀도가 높습니다.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고 그 난이도도 그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교과서 분량은 똑같은데 뭐가 늘어났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교육과정 개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교과서 분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분량을 딱 정해져 놓고 시작합니다. 근데 학문은 발전하기 때문에 어떤 교과에서도 새로운 이론이라든가 새로운 발명이나 새로운 개발이 등장해요. 그럼 그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교과서에 반영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 교과전 개편인데, 그러면 옛날 이론과 옛날에 있는 개념이 없어지느냐? 대개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교과서를 구성했던 내용들은 과거에 한 10페이지 정도 설명하는 분량이라면 전체 교과서 분량은 똑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5페이지로,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과거의 교과서에 있었던 개념을 설명하는 페이지 분량이 줄어요. 근데 페이지 분량이 준다고 그 적은 분량으로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느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부담은 그만큼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개념과 더 많은 내용 요소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나온 것이 사실 그 2015년에 당시 교육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학습량을 교과교육과정의 20%를 일괄적으로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사실 이 부분은 그 교육계 내부에 오래도록 나왔던 비판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전체 교과의 20%를 줄이고 나머지 그 축소된 것들을 학생들의 자율 선택, 여러 가지 체험 활동과 진로 활동을 이 20%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학습량 감축 정책이 우리나라 교육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패해요. 당시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았어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서 뭐, 뭐 연립 1차 방정식 없애고 뭐 공간 벡터에 대한 이론도 삭제하고 뭐 수열 극한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까지 이걸 삭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에 나가서 거의 쓰지 않는 이론과 개념들을 삭제하는 작업 아주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당시만 하더라도 교육부 장관들이 이제 임기가 이제 짧고 빨리 바뀌는 그러한 환경이어서 당시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이 정책은 없던 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계속 그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고 이론과 개념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한겨레 신문사에서 그 이후 추적을 해봤더니 오히려 감축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이 늘어났다는 것들 이제 기사화된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10%에서 늘어났다. 그래서 그 사실은 이 학습량 감축이 그 왜 중요하냐면, 학습량을 감축을 해야 똑같은 교과를 가르쳐도 그냥 전달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직접 뭐 PBL이라든가 탐색적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사결정 과정,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 다른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완전히 풀로 꽉 차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 이 와중에 이제 수행평가한다고 밤새서 수행평가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고교학점제가 저는 2017년 고교학점제가 나왔을 때부터 그 교과과정 감축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교육계 내부의 의견이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길 바랬으나 사실 그대로 되진 않았어요. 이게 앞으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이 고교학점제 도입과 관련해서 먼저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필요한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그 204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이 204단위에서 한 단위라는 거는, 이 한 단위는 한 학기 17주 강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 1회는 50분 수업을 의미하는데, 한 학기 17주를 주 한 번 50분 수업을 하면 1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204단위를 갖추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간으로 환산하면은 3,468시간이고요.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루는 이 204단위에서 교과 수업을 하는 것이 180단위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24단위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이걸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꿉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안에서 어떤 걸 하느냐는 학교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과 수업 180단위, 이 중에서는 보통 교과 필수 이수라고 해서 94단위가 있고요. 자율편성 86단위가 있어요. 이 자율편성도 교과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단위수 자체는 경직되어 있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24단위에서 자율활동, 뭐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하는데,
왜 활발하게 못하느냐. 이것도 중학교도 이렇게 단위가 결정이 돼 있는데 이 단위수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장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뜻하신 바가 많아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충분하게 이런 체험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도 이 24단위 안에서만 해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교장 선생님을 수련시설에서 이렇게 접촉을 하셔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은 애초부터 제도적으로 이게 확산되기에는 일정 정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수련시설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학교의 자율성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한테 이런 조사를 하면 이걸 줄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전문가들은. 왜냐면 그 학문 단위를 더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생각하는 의견들이 되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학교과 같은 경우에 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수학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보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운 수학이 훨씬 수준이 높은 단계를 배웁니다. 그만큼 새로운 개념과 이론이 들어가 있고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서 총 페이지는 계속 늘리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짧아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 평가원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교과과정 개발을 하고 그걸 학교에 모니터링을 나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데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 모니터링 보면 과거에 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학교 시간에 나와서 학생들한테 문제풀이 시키고 뭐 이랬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고등학교에서는 문제풀이를 그렇게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개념을 설명하고 이론을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도 진도가 벅차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현상 때문에 등장하는 것이 수학 선행학습이 사교육 쪽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과거 10년 전까지만 해도 선행학습이라고 하면 사실 사교육 분야에서 좀 치맛바람이 있는 그래도 내신 성적을 이나 이제 모의고사나 뭐 이런 그 이른바 성적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진 일부 학부모들이 하는 것이 선행학습이었는데 지금 고등학교의 사교육 시장에서는 선행학습은 거의 기본처럼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당연하듯이 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어, 수업 같은 경우는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수업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활동을 하기에는 비근한 예로 제가 수학 교과를 지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를 살펴보면 일단 마지막에 교육과정이 편성이 되면 이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의 교육과정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수강 신청을 받아요. 대학에서 하듯이 수강 신청을 받아서 수강 과목을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수업은 뭐 토론과 실습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그 대학처럼 대학교 1, 2, 3, 4학년 학년 구분이 있지만 그 수업은 뭐 특별한 필수 교양이나 필수 전공 교과를 제외하고는 여러 학년들이 동시에 듣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도 1, 2, 3학년이 있지만 학년 구분 없이 자유롭게 과목을 수강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학교 수업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이제 교육부는 이제 혁신과 관련된 방점을 찍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 교과 내용에 가르치는 배우는 내용에 감축이 없이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그 감축이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평가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지필평가 이외에 나머지 평가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이른바 과정 중심 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수행평가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수와 미이수의 단계가 생기는데 이 고교학점제에 처음 등장하는 거죠. 이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미이수라는 거는 역대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이런 제도는 있지 않았었던 거죠.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못해서 전교에서 꼴등을 해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어, 미이수 단계가 존재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졸업장을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수 학생들을 누군지를 확인을 해서 보충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을 해서 이수를 하게끔 해서 졸업을 시키겠다라는 제도를 지금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2017년도 초창기 고객점제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아예 졸업을 안 시키는 대안도 있었어요. 이수를 하지 않으면 일정 정도의 학점을 따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는 제도도 그 대안 중에 하나로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반론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 단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안 주는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크게 파생시키기 때문에 현재 제도 설계는 모두 졸업장을 주되 미수된 학생들은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근데 보충 프로그램을 제공한 학생들은 그만큼 또 이 보충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학업 부담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학점이 취득하고 이제 졸업 요건을 달성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제도를 정착시키는 걸로 지금 전체 로드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고교학점제의 그 도입의 전제와 고려사항은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 교과과정의 개편을 의미하는데 교과과정을 개편하면 그 당연하게 동반되는 것이 평가 방법이 변화가 됩니다. 이 평가 방법이 변화가 되면 그 변화된 평가 방법에서 높은 학업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사교육 분야가 발달을 하는 것이 일종의 이런 흐름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사교육 시장이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새로운 수업 형태나 평가 형태를 그 혁신적인 방법으로 등장하지만 이것 때문에 새로운 평가 방법 때문에 사교육 시장을 자극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유념히 봐야 되고 또 이 고교학점제가 학업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서 안 된다는 거죠. 선택교과라는 것 때문에 지금 봐서는 어, 학교 간의 교류도 모형 중에 하나로 있어요. 뒤에서 이제 고교학점제 모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학교에 그 선택교과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학교에 가서 듣거나 아니면 옆에 학교와 공동으로 특정한 공간을 만들어서 양쪽 학교 학생들이 같이 와서 듣거나 이런 형태의 모델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게 이동 시간이라는 것이 이게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른바 절대 시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에서의 그 양쪽에서 그 같이 협동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이 수업 운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지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뭐 그 원활한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대입 전형 제도와 이제 사실은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 부분은 사실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대입 전형은 전형대로 별도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교는 다양하게 가르치고 대학은 대학대로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교육과정은 대입 전형제도와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뭐 뒷부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교학점제가 대입제도와 연계에 있어서는 과연 현재의 대입제도와 이제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의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입제도는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수시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 전형과 논술 전형으로 또 다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뽑는 데마다 각 주요 그 교과들마다의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줘서 뽑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학, 한 학교 특정 대학의 특정 학교에서 100명의 정원에 사람 뽑는다면 20명은 다른 전형으로 또 다른 20명은 또 다른 전형으로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한테 자기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공부했던 것에 가장 최적화된
대입 전형을 찾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과 과연 이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성을 더 확대됐을 경우에 이 전형의 복잡성과의 이런 연계성을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숙제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신을 중심으로 보는 학생부 종합전, 사실 내신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신 준비와 교과서에서 출제되지 않는 수능을 준비하는 수능 준비를 다 같이 하잖아요. 물론 학생들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서 준비하는 학생도 있지만, 뭐 고등학생들이 내신 준비, 수시 전형 준비와 정시 전형 준비를 병행해야 되는 현재도 이미 복잡한, 이렇게 부담이 대입 준비 자체가 복잡한 이 상황을 어, 자칫하면 고교학점제로 인한 다양성이 이 전형의 다양성까지 더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학업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이수 기준 도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수를 했느냐, 이수하지 않았느냐. 이건 대학에서 그렇죠. F학점이면 이수가 안 된 거죠. 어떤 학교에는 이제 D학점까지도 이수 안 된 걸로 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이른바 미이수 기준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단계로 지금 확대되어 있는데, 초중학교는 미수 기준이 없는데 고등학교 단계에서 미수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논의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미수를 기준해서 그런 학생들이 발견이 되면 보충 프로그램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미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업 성취에 미수를 했느냐를 보려면 현재의 내신 체제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내신 체제는 철저하게 상대평가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그 비율에 맞춰서 하는 철저한 상대평가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 고등학교 이 내신 평가 체제에서 이 미이수 기준만 가지고 이 미이수 기준만 절대평가를 적용해서 한다면 기존의 기본적인 상대평가 체제와의 그런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육의 내신 평가 제도와 상대평가 제도 에 대한 문제가 이제 고려사항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한테 좀 적용되고 있죠. 고등학교 1학년 적용은 과거에 2020년에 2019년에 나왔었던 대학 입시 공정화 강화 방안에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대입을 진학할 때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비교과 영역의 학생 기재가 금지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비교과 영역이나 이런 거는 자기소개서나 비교과 영역 기재가 폐지되는 그 이유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자기의 출신 배경의 영향으로 대학에서 뽑아가는 거를 막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뭐 부모가 의사나 변호사거나 아니면 이제 고위공직자라든가 아니면은 대학의 교수로 있거나 그러니까 학생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부모의 출신 배경이 은근히 담겨서, 예를 들면 비교과 영역이 왜 그러냐면, 나는 주로 다니는 뭐 병원에 가서 뭘 봉사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뭐 부모님 일터에 가서 했는데 그게 병원이라든가 뭐 이러면 이게 유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삭제를 하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비교과 영역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되면 과연 비교과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교과에 있어서도 학생부에 들어가는 선택교과, 그리고 내신 성적에 있어서도 선택교과 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만약에 상대평가 체제에서 1등급과 9등급에서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이 적은 선택교과와 그다음에 학생부의 기록이 안 되는 선택교과를 과연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교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과연 선택을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이제 고교학점제 운영을 총 5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먼저 단위학교 단독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단위학교 내에서 모든 선택 과목 운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의 정규직 교사를 이만큼 그 모든 선택 교과에 확보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외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활용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교원의 여러 가지 연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교과를 먼저 연수를 시켜서 뭐 또 여러 가지 다중으로 가르치게 한다거나 뭐 또 학교 시설을 개편을 해서 다른 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하여튼 이 학교 안에서 단위 학교 안에서 그 이 복약점제가 이런 선택적 교과적으로 운영된 것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유형이 이제 단위 학교 단독형 유형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타학교 연계형인데 이건 인근 학교 간의 공동 과목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고 간의 연계하고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의 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수를 이렇게 일부 학생들만 하는 그런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심화 과목이 필요한 부분들, 그 심화 과목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뭐 궁극적으로 학생 수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학교 내에서 이런 적은 수의 학생들만 듣는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 교육과 관련된 그런 직업 교과 혹은 직업 실습 뭐 이런 교과를 운영할 때 특성화 고등학교 프로그램과 같이 운영하는 것들을 이제 일반고 특성화고 연계입니다. 그래서 학교 간 연계 형태의 모델을 이제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세 번째 유형이 지역 교육시설 활용형이에요. 이 부분은 이 현재는 청소년 추천 시설이 여기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교육청 혹은 지역 공공기관, 대학 이런 유휴 공간, 지역 내에 학습이 가능한 유휴 공간에서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 간 연계 교육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와 그 공간을 제공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교육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교육시설 활용형에서 사실은 지역 내에 있는 수련시설들이 들어갈 개입할 여지가 이 유형 3에서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 단위학교 단독형이라고 하는 단위학교 안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학교 현실을 비추어 봐서 사실 이 부분은 인근 학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도. 그래서 결국은 공간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운영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교원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부담까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운영하는 지역사회 기관들 뭐 그 대표적인 거는 이제 수련시설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개입해서 같이 운영할 여지가 있는 것이 이제 유형 세 번째입니다. 지역교육시설 활용이죠. 그다음에 지역대학 협력형은 지역의 인근 대학에 이제 지역 대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학들이 고교생 대상 수업을 개설하고 근데 계절 수업 뭐 이런 것들을 정규 교과로 이수하는 거예요. 현재 이 부분은 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그 일부 유형으로 일부 대학들이 하고 있어요. 일부 고등학생들을 데려다가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이미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정규 교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수 단위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대 협력형이 있고, 이 부분은 뭐 뒤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지금 대학들마다 학령 인구 감소나 입학 자원 수 감소 때문에 대학 구조 조정들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은 없고 대학 캠퍼스 내에 여러 공간들이 유휴 공간들이 남아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휴 공간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청소년 활동시설로 운영하게 하게끔 교육부에 제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한 대상이 어려운 거죠. 청소년 활동시설, 수련시설은 여성가족부 대상인데 이걸 교육부에 제안을 했으니 교육부 공무원들이 사실 난감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대학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내 수련시설이 공간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이런 이동을 해서 선택 국가를 운영하는 것 자체에 대한 번거로움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이동하는 데는 당연히 시간과 비용이 소모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온라인 콘텐츠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이동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농사노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선택형 교육과정 체제를 많이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이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과의 연계 방향은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연계 모형도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딱히 뾰족하게 이거를 실무적으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까지 찾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점제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좀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미 포화 상태인 이른바 교과 교육 과정으로 이미 시간적으로 이 교과 시간 자체가 포화 상태인 고교의 그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이거를 지역 사회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시키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학생들이 이거를 대입을 생각하지 않고 대입 준비를 생각하지 않고 이걸 본인이 자유롭게 이 자율적으로 이런 선택적 체험들을 과연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한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을 좀 미리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학교와 관련 기관들, 그러니까 청소년 분야에 있는 관련 기관들의 연계의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질적인 연계로서의 통합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통합에 대한 문제는 사실 중앙부처끼리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협력을 하거나 이게 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 이 부분은 사실 그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문제는 아니죠. 이 느슨한 연계인 그 학교와 관련 기관의 연계 부분에서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본질적 연계가 불가능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실 이거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 대구광역시에서 그 대구광역시 교육감이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수련시설을 주고 교육청에 그 관할을 교육청 운영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 넘기고 왜냐면 도서관 운영을 지자체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양쪽의 자원을 서로 교차해서 운영을 하자.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대구광역시에서 하는 그 수련시설을 운영권을 넘겨받아서 교육청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당시에는 이제 일개 수련시설당 20억씩 투자하겠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렇게 운영권을 서로 바꿔서 운영을 하면 학교에서 수련시설을 이용하게 하겠다. 당시가 이제 자유학 기제가 막 붐업이 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지자체에서 거절을 했죠. 지자체에서 거절을 해서 이제 운영을 서로 교환하진 않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죠. 중앙부처가 안 해도 지역에 있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만약에 의사결정 합의만 보면 이 부분도 가능한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연계모형의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활동시설과 연계모형이에요. 수련시설 중에서 이제 활동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는 이제 수련원이라든가 수련관, 문화의 집. 이 부분은 이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역교육기관 연계형 모델이 있었잖아요. 고교학점제. 거기에 이런 청소년 활동시설이 참여하는 거죠. 지역의 공공교육시설로. 그래서 그 여기서 보면은 각종 진로체험 동아리 활동들도 이제 고교학점제에 등장을 하는데 동아리 쪽에 사실은 할 부분이 되게 많은 건 사실이에요.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첫 번째 고등학교 1학년을 진학을 하면 학생들이 어떤 거를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 1, 2학기 동안에 본인의 나중에 전공을 해야 되는 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합니다. 선택을 해야만 돼요. 왜냐면 어, 아예 그 교과 성적을 포기를 하고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이 아닌 한 내신을 준비하고 수시 전형에 지원을 하려면 그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들을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해줘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이 있어요. 그걸 해줘야 돼요. 그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학교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 선생님들도 숫자도 한계가 있고 공간적인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내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동아리가 없으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죠. 근데 사실 그러면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근데 이런 것들 원활하게 해주려면 이런 활동시설들, 여기 특화시설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동아리 활동과 독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중간에 이루어지고, 또 그것들이 학생들이 진로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게끔 이게까지 연결이 되면, 아까 고교학점제 세 번째 유형이 지역 교육시설 연계형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교육시설로 인정을 해서 제도에 편입되는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대신에 이 부분은 이런 활동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어, 이수시간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증은 이거를 교육부가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가 할 것이냐의 문제만 해결을 해준다면 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정책 사업과의 연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사업은 대표적인 청소년 정책 사업이 이제 자원봉사 활동하고 그다음에 수련활동 인증제, 또 자기도전 성취포상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반적으로 관할은 이제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각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서 이제 이 정책 사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원봉사, 이런 두벌 시스템과 연결을 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이 수단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원봉사도 본인이 고등학교는 자기가 앞으로 선택해야 되는 학과나 전공과 관련된 봉사를 해야 그게 나중에 본인의 진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는 수련활동 인증제에서 같이 기존의 이수 시간 인증과 연계해서 인증 시스템을 재구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청소년 성취포상제도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인증 시스템에 이 성취포상제가 도입이 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 부분을 그 중간 단계에서 해결을 해주는 정책사업 운영하는 활동진흥원이 중간 시스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형이고요. 이 세 번째 모형은 이 권역별 캠퍼스형 자율연합 동아리 모형인데, 이 자율연합 동아리를 공동교육과정을 앞에 얘기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거점을 정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수련시설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특정 시설들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그 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 안에서 실제 연계를 해야 되는 학교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앞에서 얘기한 거는 기존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존 수련시설 형태의 자율적인 모델이라면, 이 부분 아예 이걸 운영하는 기관들을 아예 지정을 해서 그 연계해야 될 학교까지 지정을 해서 이런 자율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뭐 여건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수련시설이 과연 참여 못한다는 부분들이라는 것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오히려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의지가 있는 기관들의 요구를 받아서 의지가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활성화될 가능성은 더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이제 광주시에 3D가 있잖아요. 3D 디자인 센터가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고교학점제의 그 진로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갖추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특화시설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게 진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이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청소년 3D 센터와 같은 이런 유형으로 인근 지역과 그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 안에서 이 공간을 통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가능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제시를 해봤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멘토링하고 학습 지원 모형인데, 이 부분은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미수 학생들을 어느 학생인지 확인을 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존의 교과교육 과정에서 정해져 있는 이수단위 이외의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사실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교과 교육 가르쳐야 되는 부분하고 플러스 알파로 보충 수업을 운영하라고 하면 결국 이걸 하려면은 뭐 외부 강사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방을 도입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 보충학습 프로그램은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에 익숙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본 뭐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데서도 이런 학습적 멘토링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보충 이 지원 멘토링 지원을 많이 운영해 본 청소년 활동 시설 쪽에서 이런 미수 학생들 그러니까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미수 학생들에 대한 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운영을 한다면 이것도 이제 학습지원 모형으로 고교학점제의 일환으로 진행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 모형은 이제 고등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 통합 모형인데 이 부분은 뭐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좀 제한이 좀 있죠. 이 부분은 이 고등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 통합이 사실 이렇게 먼 얘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구가 과밀되어 있고 여전히 인구 감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학교 통합이에요. 초중고등학교 통합. 거기에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인구는 서울시가 많기는 해도 고령화되어 있어요.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학령기 인구 자체가 서울시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벌써 5년 전만 해도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 통합 중심으로 이 학교 통합 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재는 5년 전부터 고등학교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있죠. 주민들이 왜 반대하냐면 똑같은 사이즈, 과거와 같이 큰 사이즈에 그걸 똑같이 운영을 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한 10명쯤 돼요.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좋거든요. 담임 교사 한 명이 10명의 고등학생을 운영하면 너무 좋은데 교육청에서는 정책적 효율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이러면 이 투자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를 통합시키려고 그래요. 한 학교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통합 문제가 과밀하다고 하는 서울시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통합 문제와 더불어서 그렇다면 고등학교와 활동시설 간의 이 통합을 한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현재는 대학들이 일부 입학 자원을 다 채우지 못한 일부 대학교들이 이런 활동시설을 이제 그 안에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청소년활동시설이 프로그램을 연계하는데 연계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와 청소년활동시설 통합 문제는 제기를 하고 제기가 된다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이번에 도심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생활권 시설 중심으로 해야 될 테고 뭐 농산어촌 지역은 뭐 농사촌 지역에 이제 문화의 집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자연권 수련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산어촌 중심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법을 바꾸지 않고 시행령 정도만 바꿔도 되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어,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무리하면서 제가 시사점을 좀 담아봤는데 고교학점제와 이제 청소년정책의 문제가 이게 왜 연계가 잘 돼 있지 않냐면 앞서도 늘 얘기했지만 고등학교의 이제 과다한 교과학습량 때문에요. 과다한 교과학습량과 그다음에 이제 치열한 내신 경쟁이 있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가르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는 다르게 청소년 활동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고교학점제와 청소년 활동 분야의 연계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고교에서 이수를 인정받는, 이수 단위로 인정되는 프로그램으로 될 여지가 과거와 달리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간 문제, 또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공동교육과정 문제를 활동시설, 이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활동시설들이 이 프로그램 문제와 공간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고등학교의 이수 단위의 일환으로 편입돼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려웠지만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이제 청소년 활동 분야에 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더 이게 촉발이 되려면 지금 현대 이번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김에 고등학교 교과교육과정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량 감축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그리고 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소년 활동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학생들이 그 시간에 이 청소 활동 시설을 이용해서 교과 교육만 받지 않고 교과 교육 이외에 충분히 교과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습득하고 또 진로 체험이나 다양한 체험을 청소 활동 시설을 이용해서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앞서 얘기했던 고교학점제의 세 번째 모형, 지역 그 교육시설 활용 모형에 만약에 활동시설이 들어가게 된다면 과거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자유학기제에서 마치 학교에 뭐 영업하듯이 가가지고 이게 뭐 그 연계 활동을 했었던 이런 번거로움이 아니라 정식, 정식으로 인정받는 그 이수 단위가 정식으로 인정받는 활동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이러니인데 이런 그 교과 부담이 굉장히 큰 고등학교에서 청소 활동 프로그램이 연계가 제도화될 수 있는 여지가 아이러니하게 고등학교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부분은 아까 앞서 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대학의 그 이른바 대학 입학 자원들 이렇게 이 학생들 그러니까 이 뭐 신입생을 다 충원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유휴 공간을 사회복지 시설하고 청소년 활동 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면 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공간을 이용하고 또 지역사회에 있는 청소년 활동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대학 안에까지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마지막인데 그냥 마무리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부처 관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이 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 제대로 안 들어갔잖아요. 청소년 활동 그 분야에서. 창체가 왜 그렇게 됐냐면 중간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 이 교과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이 창체가 포함이 되고 그걸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이 창체 운영 지침을 만들어요. 교육과정 운영 지침을 만들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가이드라고 만들었는데 이 교육청에서 이 운영 가이드를 만들 때 적극적으로 인볼브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당시에는 이걸 교육부하고 어디랑 연계를 해야 될지를 정확히 포인트를 못 잡다가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이 가이드를 교육청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쪽 청소년 분야 쪽도 가이드를 만들고 이 가이드가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그러면 학교 현장은 어느 가이드를 쓸까요?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가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장학이라는 명목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만든 교육과정 운영 지침, 운영 가이드를 제대로 잘 수용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능을 장학이라는 기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학교는 이 가이드가 양쪽에서 나오면 결국은 뭐 청소년 분야에서 만든 가이드가 훨씬 좋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장학이라는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에서 만든 운영 가이드를 아무래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처음에 접촉하는 지점을 잘만 선택을 한다면 이런 지금 현재 교육 정책으로 운영되는 이 교육과정 정책과 이 청소년 활동 정책 간에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이 교육 정책과 청소년 정책이 잘 연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